러시아 파병을 갖다가 쭉 보니까 저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월남 파병이 생각이 났어요. 베트남 파병.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베트남 파병을 갖다가 했는데 저런 사진 보신 기억 있으시죠? 언제부터 언제냐?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9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8년 6개월 동안에 우리나라 젊은 군인들이 몇 명이 저 베트남에 갔느냐? 34만 6,393명이 갔대요. 저 할머니 지금 뭐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저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줌마 할머니들 저런 옷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군인들 저랬고, 그 다음에 먹고 살 길 없어가지고 그냥 베트남 가가지고 내가 군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34만 6,393명. 그 중에 육군이 30만 4천 명이고 나머지는 해병대일 거예요. 저 백마 부대, 역전의 백마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베트남 갔을 때, 파병했을 때 이른바 지식인들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어마어마하게 비난했어요. 그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 피 빨아먹는다고, 우리나라 젊은이들 피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응? 막 그러면서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병주 씨 소설 좋아하는데 이병주도 박정희를 무지무지하게 비난했어요. 베트남에 우리나라 젊은이들 그 사지로 몰아넣는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젊은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몇 명 죽었는가? 5,099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매년 한 500명씩은 죽은 거야. 그런데 전사하신 분들 중에 육군이 3,859명, 해병대가 1,240명. 그러니까 귀신 잡는 해병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육군들도 열심히 싸웠지만 해병대가 진짜로 무섭게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해병대보다 해병대가 육군의 10%밖에 안 됐는데 해병대가 그 사망자 수로는 육군의 한 3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어쨌든 부상도 10,000명이 넘게 부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사지로 들어간 게 사실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해요. 하지만 저 우리나라 군인들의 희생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대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어요. 지금 북한도 러시아에다가 한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말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미 관계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한테 요구했던 게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였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군 자동 개입해라, 이 조항 넣어달라 했는데 미국이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우리 미군이 원치 않는 전쟁에 그 참여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관철되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전에 봤듯이 푸틴하고 김정은 사이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6월 19일에. 그만큼 푸틴이 다급하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제가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하면서 늘 봤던 게 뭐냐면 소파거든요. 소파. 미군 그 주둔군 협정. 그러니까 미군이 1950년부터 쭉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그때까지 미군이 그 법적으로 한국에 주둔하는 근거 규정이 없었어요. 근거 규정이. 그러다가 저 베트남 전을 통해 가지고 60년대 말에 소파가 생긴 거야. 그래서 뭐 소파가 뭐 우리나라한테 뭐 불리하니 어쩌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리한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도 해외에 파병 간단 말이에요. 그때 소파랑 비슷한 거 체결해요. 어떻게 체결합니까? 소파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체결을 갖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소파 규정 체결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거를 중지해 달라고 박정희 대통령 요구해가지고 알았다. 그때 그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그거는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하지 않겠다. 최소한 협의해가지고 상의한 다음에 주한미군을 감축하더라도 하겠다.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파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군사 수준이 확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확 올라간 전투 경험이 생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군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미군 따라가지고, 왜냐하면 미국이 선진군이니까. 미국은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선진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군이 이렇게 하네, 그럼 우리 따라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네,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하다못해 뭐 공문 쓰는 것까지 해가지고 미군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월남 파병으로 인해 가지고 반공 의식도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청와대,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분석하는 거 제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반공 의식이 올라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6.25를 거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해방 직후에는 남로당 세력이 무지무지하게 강했거든요. 지식인들 층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뭐 6.25를 통해 가지고 뭐 전쟁 직후여 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산당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래도 그 호의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적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제가 봤을 때 보수보다 진보 또는 좌파가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영향도 사실은 남로당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월남 파병해가지고 반공 의식도 많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문제점 뭐였습니까? 한국군이 많이 죽었을 때, 그랬을 때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월남전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35만 가까이가 이제 그 월남에 갔는데 전사가 5,000명, 그 다음에 부상이 10,000명, 한 15,0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34만 명 갔는데 뭐 몇만 명 죽고 뭐 몇십 한 3, 4만 명 죽고 뭐 10만 명 뭐 부상하고 이러면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파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대신에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했어요. 경제적 효과는. 그래서 1966년 4월 13일에 동아일보에 광고가 났어요. 기술자 뽑습니다. 1966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전이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야. 거의 60년 전인데, 그때 베트남 가면 월급이 얼마냐? 350불에서 400불이래. 숙식비가 얼마냐? 추가로 주는 숙식비가 180불이래. 합치면 530불에서 580불을 1966년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는데 월남 가면 그 돈 받는다 해가지고 기술 가지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에서 북한 병사한테 준 돈 얼마다? 딸랑 2,000불. 딸랑 2,000불. 근데 60년 전에 베트남 가면 기술자들 얼마 받았다? 600불 받았대. 600불.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큰 회사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있는 게 어디냐면 현대건설이야. 현대건설.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건설 하면 중동 특수다 그랬는데, 중동 특수는 이 다음이고 베트남전 특수가 있었던 거예요. 현대건설이 월남 가가지고 베트남 가가지고 미군 기지 공사를 아주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현대건설이 확 떴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뭐죠? 그 무슨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국제시장인가? 그 영화 보면 정주영으로 분장한 사람이 이렇게 무슨 트럭 타고 와가지고 뭐 나는 뭐 조선소 지을 거야 뭐 그러면서 검은 안경 끼고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베트남전 그때는 6.25 직후였나?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제시장 보면은 그래다가 또 뭐 그 중간에 그 뭐 월남전 있고 베트남전 있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제일 큰 회사는 어떤 회사냐? 그게 한진이에요. 한진. 그때 한진 상사가 미군이 아니고 한국군 물자 수송을 독점을 했어. 한진이. 그러다가 한진이 1969년에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했어요. 지금은 카알이 대한항공이지만 옛날에는 그게 공사였어요. 뭐 예금보험공사 같이. 그래서 대한항공공사였는데 한진이 이렇게 베트남전으로 특수 얻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예 대한항공공사 민영화할 때 이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가지고 이름을 그냥 공사만 빼고 대한항공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그 한진그룹이 됐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군이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참전하기 전에는 한국이 무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미국 놈들이 왜 우리는 무기도 못 만드냐, 뭐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1960년대 한국하고 미국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일개 중령이 우리나라 장군들 오라가라 그랬대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미 관계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무기를 제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 무슨 나름의 정책이 있었겠지. 그런데 한국이 월남에 참전을 하니까 비로소 미군이 미국이 한국에게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그게 지금 그래가지고 70년대 뭐가 생겼습니까? ADD가 생긴 거예요. ADD가 뭐의 약자입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ADD거든. ADD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ADD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자주국방하자. 자주국방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사람만 많아서 돼. 아니다. 무기가 필요하다. 무기가. 우리나라 소총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ADD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K방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는 뭐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그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갖다 받고 있다. 지금 제가 글로벌 인사이트 하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순히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무기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여기 있었던 거라고요. 무기 만드는 게 경공업으로 만듭니까? 종이로 만듭니까? 아니면 천으로 무기 만듭니까? 결국은 쇳덩이, 화약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중화학 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베트남전 참전해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슬슬 풀어주고, 그 와중에 국방과학연구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생긴 게 뭐냐면 한국과학기술원이에요. 카이스트도 그때 생겼거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됐다. 그런데 북한은 어떠냐? 북한이 12,000명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군 병력을 보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월남에 파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베트남에 파병해가지고 경제적, 군사적, 안보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이런 성과를 이루어낸 바탕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파병되는 거는 그냥 따박따박 김정은 호주머니에 300억씩 들어가는 것밖에는 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북한이 들어간다고 해서 북한에 현대 건설 같은 회사가 있습니까? 한진 같은 회사가 있습니까? 삼성 같은 회사가 있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군 간다고 해서 발전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저렇게 12,000명이라고 하는 최정예 군대가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군사력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한 50%는 살아서 돌아온다. 그러면 러시아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 다음에 죽을 둥 살 둥 사지까지 갔다 왔는데 다시 북한에 돌아왔는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우크라이나 갔다 오기 전과 후가 같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그만큼 우리나라의 베트남 파병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차이가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가장 큰 친일파가 김일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전쟁에서부터 다시 이제 리커버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습니까? 베트남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그야말로 원자탄 얻어맞고 그 다음에 전 국력을 다 전쟁에 소모했는데, 그런데 일본이 50년대에 확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그게 6.25잖아요. 그게 6.25.
6.25 아니었으면 일본이 지금같이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는데, 그런데 6.25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엉망진창 사람들 죽어나가고 다 깨지고 망가지고 다 파괴되고, 그 와중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살아난 거 아닌가, 회생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북한이 남한 침공하니까, 그러니까 야, 공산주의자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일본 놈들이라도 살려놔야 되겠다, 미국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큰 공헌을 한 한국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김일성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수백만 죽게 만들고 그 핏값으로 일본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에다가 자기 왕조 건설해가지고 지금까지 3대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친일 뭐 이런 식으로 그 보수를 갖다가 비난하나. 디키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짧은 생각인데 오늘 정리를 갖다가 했습니다.